워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어제 여러분들 아마 장기간 진행된 헌법재판소 어제 변론 보셨을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조금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주장과 김용현 전 장관, 거기다가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쪽은 조금 한쪽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광범위 크게 보자면 한 편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군 이 특수전사령관, 여기는 뭐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초질관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술을 보면 결국 이진우, 여인영 이 두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어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본인들이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내란 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꽤 셉니다. 5년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 처음에는 뭐 다 진술을 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하면 내가 그냥 나는 윤 대통령 지시 받아서 그냥 하기만 했다. 이렇게 되면 내란죄 부분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가지면서 저는 아마 조금의 법적인 어떤 탈출구 그걸 찾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란죄가 진짜 큰 죄예요. 네. 그래서 고작 내란 선동만으로도 징역 9년이 선고된 게 이석기 전 그 네,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면은요 9년 이상입니다. 네. 9년 이상이면 지금 이화영이 받은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이 스타가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명언을 따랐다가 지금 징역 9년 이상을 받게 생긴 거예요. 9년이 뭡니까? 두 자릿수 징역 형량이 선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면 지금 다 이 장군님들 60대예요. 네. 그러면 여생을 거기서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연금도 다 떨어지죠. 연금도 다 떨어지고 네. 그리고 사면이 된다고 해도요. 되게 이게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한번 이와 같은 사실상 이게 국사범이거든요. 네. 이와 같은 국사범들에게 어떠한 사면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통해서 네. 이미 사전 학습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사면이 돼서 나오잖아요. 하지만 최서원 씨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손발이 됐던 장군들이 사실 사면이 돼서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앞으로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구치소에 이제 구속이 되어 있으면요. 네네. 변호인 접견 외에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럴 시간밖에 없고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머리가 차갑게 식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진술되는 내용이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형사법정에서 말이 바뀌는 건요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우리 그 법조계에서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와서 뭐 말 바뀌었다 어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워낙 이런 사건들을 처음 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검찰에서 얘기할 때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하게 얘기할 때고요. 변호인 만난 다음에 이제 구치소에 구속돼서 앉아 있다가 나와서 법정에서 얘기할 때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본인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가미돼서 얘기가 들어갑니다. 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검찰에서 변호사 조력도 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되는 것이 문제다. 피의자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에요. 네. 그게 2019년에 형사소송법 개정. 그러니까 2019년 이전까지 정확히는 2019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2022년부터 법이 시행됐는데 2022년 이전까지는 어떠했냐면 바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고문에 의한 진술만 아니면 그냥 그거 가지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있었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진정성립만 있으면 증거 능력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2022년 이후에는요. 법원에 나와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내용 부인하면 다 없는 일이 돼버리고 공판에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로 형사 변호인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일단
검사 작성 피신을 부인하고 봅니다. 부인하고. 네, 그리고 법정에서 말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그걸 하나하나 그 요번에 그 저기 송철호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죄 나온 거 네네. 그 저기 누구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네, 황운하. 무죄 나온 거에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 우리가 이제 beyond the reasonable doubt라 그러는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무죄를 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죄 전략을 가져가는 게 2022년에 민주당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구형사소송법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바꾸기 전에 형사소송법. 그래서 그때는 검찰에 가서 불었던 내용을 그대로 유죄의 증거 또 탄핵의 증거로 써도 됐던 거예요. 근데 2019년에 민주당이 이걸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법정 가서 이런 식으로 말 바뀌어버리고 형사법정 가서 말 바뀌어버리면요. 이거 재판정이랑 공판정에서 다시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본인은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네. 뭐 어디서 문 뚫고 들어가라 뭐 체포하라는 지시 받은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 지금 동아일보가 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까 당시 이제 이 이진우 이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는 또 다른 진술을 많이 했어요. 총이라든지 문 부수고 들어라 이런 것 용어를 쓴 기억이 난다. 네. 이렇게 진술을 또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바로 옆에서 수행한 네, 있었죠. 수행 장교로부터도 윤 대통령과 그 네 차례 통화하는 거를 그 수행 장교가 바로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 다. 거기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도 검찰에서 내 4인 1조 문을 부수고라도 뭐 총을 쏴서라도 이런 진술을 했고 그 수행 장교도 똑같은 진술을 했답니다. 네. 수행 장교도 똑같은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님 그 언어 습관 중에 무슨 얘기를 해놓고 끝에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뭐 그때 그 나왔다. 네. 이런 아주 깨알 같은 진술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예. 그러니까 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술의 어떤 신빙성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은 뭐 집중할 게 이제 헌재 위중보다는 사실은 본인들 재판이 더 중요하니까 아마 어제 이제 좀 전에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설명했듯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다 이제 뭐 뒤집으면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하이라이트는 결국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이제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계엄 선포가 난 다음에 받았던 두 차례의 전화, 요 신빙성,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의 어떤 이 문제를 놓고서 어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한 차례, 그다음 또 한 차례 전화가 와서 뭐죠? 다 이제 이 체포하라는 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상당히 관심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간첩을 잡으라는 거고 그리고 이 격려성 전화였다.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 뭐냐면 해외 순방 갈 때 이 홍장원 차장이 그 해외 파트니까 거기 뭐 정부도 협조하고 해서 격려성 전화였다. 그렇게 뭐 내가 체포하라고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홍장원 차장은 아니 지금 계엄 선포해서 지금 막 군인들 들어가고 막 그 난리를 치는데 저한테 격려 전화를 했다고요?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헌법재판관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정말 그냥 우리 법조인들은요 죄를 지어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보는 직업입니다. 네네. 네, 정말 너무 많이 보는 직업이어서요. 그냥 명백한 증거들과 진술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큰 더 그 형량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그 책임이 가중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서머리로 저도 다는 못 보고 네. 서머리로 좀 이렇게 해서 보면서 느낀 거는 아까 그 수방사령관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부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쨌든 국회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간 것도 맞아요. 물론 이제 수방사는 들어간 게 아니고 뭐 저기 특전사가 들어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근데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고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니까 장군도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럼 뭐 그날 출동한 그 현장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소린가요? 네. 뭐 그러면 대위 소령이 책임을 지라는 건가요? 더 내려가면 중위 소위가 책임을 지라는 건가요? 언제부터 보수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대통령부터가 나는 책임 안 지겠다 하고 딱 떠넘겨버리니까 장군들도 책임 안 지겠다 하고 딱 떠넘겨버리면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홍장원 차장과 관련돼서도 홍장원 차장은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받아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더 밑으로 내리지 않고 네.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안 했다고 해버리는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홍장원 차장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 너가 책임을 떠넘길 순서가 됐으면 그냥 네가 받아 나는 빠져나갈 테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제 홍장원 차장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저는 그 홍장원 차장이 김태호 교수님이라고 하시던데 네. 그 텔레그램 문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여당, 보수 여당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날 현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탄핵 두 글자밖에 안 떠올랐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 새벽에 신지우 부총장님이랑 저랑 만났잖아요. 그죠? 예, 새벽 3시 반 4시에 그때. 그때 머릿속에 탄핵 두 글자밖에 안 돼. 이걸 어떻게 탄핵을 피해야 되지? 탄핵을 피할 방법을 찾았지. 누구도 탄핵을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제가 홍장원 차장 문자를 보니까 홍장원 차장도 그때 그랬더라고요. 네.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빌고 국민들한테 충격을 받을 정도로 사과를 해라. 네. 그러면 일단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니까 나머지 절반에서 조금이라도 데리고 오면 우리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그때 제 마음 아마 신지호 부총장님 마음도 아마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탄핵 되는 그날 전날이었나요? 그날 담아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당하게 탄핵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에? 하야 하느니 당당하게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지. 그래서 참 보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냐. 그리고 이게 뭐 달빛이 뭐 호수에 비쳐서 그거 보고서 한 이야기 아니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근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뭐 경제 뭐 등등 다 망가되고 지금 뭐 어려워지고 이런 게 다 지금 또 뭐 수십조 원 뭐 수백조 원 지금 손해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 아니라 그런 여파가 있었고 당시도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 못하게 당시에 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중과부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를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요것만 좀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요즘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래도 예전 처음에보단 잘하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어제 그 김혜란 전 대변인이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오늘 올렸네요. 오늘 올렸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대통령 변호인단을 빨리 교체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과부적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진압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숫자가 부족해서 진압을 못했다라는 게 돼서 진압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이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 내란죄에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내란죄 우두머리를 누구로 잡느냐인데 이 내란죄 우두머리가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이게 지시한 사람과 지시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이건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네네. 심지어 비화폰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선관위에 내가 투입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이 어제 인정했죠. 진술을 해버렸어요. 네. 김용현한테 선관위에 지시했다. 그 진입하도록 한 거는요. 계엄군이 계엄군이 거기 가서 수사할 권한이 그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 계엄군이 그렇게 들어가도록 본인이 지시했다라는 건 국회
들어가도록 한 것과 또 별도로 그것 자체도 내란 그 우두머리로서 지시를 했다라는 자백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법정 자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정 자백은요, 솔직히 변호사들이요, 의뢰인들이 법정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뒷목 잡습니다. 법정 자백은 너무나 증명력이 강하게 인정돼서 이걸 유죄 증거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걸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자백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래서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데, 옆에 변호인이 있으면은요, 이 부분을 말렸어야 돼. 그걸 김혜란 전 대변인이 오늘 페북에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들도 같은 변호사들, 법률가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옆에 변호인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불리한 진술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말려야 됐는데 변호사들이 말리지 못해서 어째 보면 됐어요. 질문 막 할 때 뭐 배 변호사인가요? 뭐 네. 질문하라고 그때 막 딴 변호사가 질문 못하게 막 그 마이크도 뺏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글쎄 뭐 썩 보기에 그렇게 좀 치밀하게 뭔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배진환 나오는 거 변호사, 예, 같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하는 건데 일단 이제 유혈 사태가 안 난 거는 맞죠. 네. 그나마. 그런데 이 진짜 반세기 만에 군인들이 비상계엄령이 발동돼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창을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에 서울대 정치학부의 강원택 교수가 서울대 그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전략연구원 네네. 신임 원장이 됐다 해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7공화국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예일대학교의 후안 린츠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가요. 미국 뭐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1990년도에 대통령제의 위험성이라는 논문을 썼대요. 이게 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도 선출직이니까 레지티머시, 정통성이 있고요. 네. 또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힌 거니까 정통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원적 정통성이다. 이렇게 네. 정의를 하면서, 그런데 이 정통성이 있는 두 기관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들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아하. 이 논문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후안 린츠 예일대 교수는 이 사례를 어디서 찾았냐면 남미 국가들이 그러지 않느냐. 남미 국가들이 그러지 않느냐 했는데, 자기도 그래서 강원택 교수도 이걸 읽고 참 뛰어난 논문이다 했는데, 그게 선진국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네. 정치학자로서 참 참담한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그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가진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할 경우에 대통령 국회에 대해서 해상권을 가지고 네. 새롭게 국회를 선출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지금 현재 헌법 같은 경우는 해상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비상계엄도 사실은 국회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해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내각제가 이제 가미된 대통령제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제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가지면 국회도 그 반대급부가 하나 필요해요. 네. 국회가 가지는 게 보통 내각 불신임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둘 다 인정하지 않죠. 네. 대신 이제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근데 해임 건의권 결의해봐야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내각제에서 벌어지는 건데, 국회 해상권과 내각 불신임권, 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좀 쌍으로 붙어서 가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 현행 그 87 헌법체제의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요번에 확실히 좀 드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저는 이제 개헌론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내일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또 심리가 있습니다. 내일은 곽종근. 곽종근 이분은 아마 지금 국회에서
처음에 어떤 진술,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다음에 요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현태 707 그렇죠. 특임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태용 이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3일입니다. 예. 아마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할 겁니다. 예, 집중심리. 네, 집중심리로 아마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글쎄 아마 이제 대통령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전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격려를 하려고 했던 전화다. 근데 그 계엄 와중에 무슨 격려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이 박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게 상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법률적 이제 논쟁이기 때문에 꽤 이제 그 자기에 유리한 법정 진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진술 따져야 되고 사실 어제도 보면 아주 세부적인 문제 가지고 굉장히 그 메신저를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런 네. 식의 이제 변호인들의 맞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또 김계리 변호사인가요? 네. 그 여자 변호사하고 네. 이제 홍장원 차장하고 굉장히 또 뭐 언성도 높이고 뭐 하여튼 싸움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계엄 관련된 헌법재판소 심리도 꽤 이제 이 뭐라 할까 이제 좀 중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그렇죠. 것이 중대 아닌가. 분수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배보윤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네네. 아는 사이. 변호사 업계라는 게 뭐 그렇게 넓지는 않다 보니까 실력이 뭐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뭐 배보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변협에 있을 때 독일의 헌법재판과 관련된 그러한 의견서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신 거는 저한테 진짜 큰 가르침을 준 네네. 의견서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금 더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여기가 정치 투쟁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말 좀 대통령이라는 의뢰인을 위해서 좀 최선의 변론을 하고 대통령이 좀 이렇게 그 유해적 진술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변론권을 행사해서 이게 지금 계속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멈칫멈칫하면은요 변호사가 결국 그 의뢰인인 대통령을 해칩니다. 네. 제가 어제 진짜 그 선관위 투입 지시 때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하면서 무릎을 쳤는데 오늘 뭐 조간들 신문을 다 일면톱이었어요. 네, 그 김혜란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 판사 출신이에요. 단독 판사까지 하다 나왔고 네. 김혜란 전 대변인이 많이들 이제 친한계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도 김혜란 대변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변호인단 교체해야 된다고까지 페북에 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보고 진짜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빨리 가면은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그 법리적으로 해가지고 누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보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는 권한쟁의 심판 그거 험제가 그 국회의장이 과연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그거를 따져 물으니까 헌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멈칫하면서 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치면 돼요. 근데 정말 지금 좀 안타까운 지점이 네. 너무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